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배짱이의 서재, 책 읽는 배짱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웨인 다이어지음 행복한 이기주의자,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 중 두 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일은 필요 조건이 아닌 그저 희망사항이 되어야 한다. 박수갈채를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누구나 치켜 세워주면 기분이 좋고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인정을 원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서 정말로 인정을 받게 되면 더없이 기쁘다. 그러나 인정을 반드시 필요로 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온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가면서 무너져 내린다. 그때가 바로 자기 파괴적인 힘이 끼어드는 순간이다. 다시 말해 인정을 구하는 일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될 경우 자신의 상당 부분을 외부인에게 내맡기는 꼴이 된다.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의욕을 상실하여 무기력 상태가 된다. 그 정도가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찬사를 베풀어 주려는 경우에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남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꽤나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지만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모든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참으로 문제다. 그런 필요 조건을 갖고 있다면 살아가면서 몹시 마음 상하고 실망하게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인정을 필요 조건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생을 엮어가다 보면 상당한 반대에 부닥칠 때가 종종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며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치러야 할 세금 같은 것이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언젠가 나는 전형적인 인정 필요형 인간인 한 중년 남성을 치료한 적이 있다. 오지라는 이름의 그 남성은 낙태, 출산 정책, 중동 전쟁, 워터게이트, 정치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여러 세상사에 관해 주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내놓은 의견에 누군가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크게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일일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 한 번은 장인과 함께 안락사를 화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오지는 자신이 안락사를 찬성한다는 투로 운을 뗐다. 그러자 장인이 못마땅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를 눈치챈 오지는 즉각 거의 반사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한다. 제 말은 만약 환자가 의식이 확실한 상태에서 안락사를 요구한다면 그 경우에는 괜찮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는 장인이 자신의 말에 수긍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제서야 약간 숨을 돌렸다. 그는 직장의 상사와도 안락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맹렬한 반론에 부딪혔다. 어떻게 자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것은 인간이 신을 흉내내는 행위라는 걸 모르나? 오지는 그런 식의 반박을 감당해낼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논조를 바꿨다. 제 말뜻은 매우 극한 상황에서만큼은, 그러니까 뇌사로 판명된 환자의 경우에는 안락사를 허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거지요. 마침내 상관은 떨떠름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오지는 다시 한번 공경을 면했다. 그는 자신의 형과 함께 있을 때에도 안락사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았는데 이번에는 즉각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번에는 수월했다. 자신의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 입장을 수정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이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대체로 어떻게 지내는가를 설명하면서 오지가 예로 든 것들이다. 오지는 자신만의 확고한 입장을 갖지 못한 채 사람들 사이에서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렸다. 동조를 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도 강렬한 나머지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늘 입장을 바꿨다. 오지 자신은 없고 그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말을 결정하는 다른 사람들의 우연한 반응만 있을 뿐이었다. 오지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식대로 자신의 모습을 바꿨다.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면 진실은 꼭꼭 숨게 마련이다. 반드시 동조를 얻어야만 한다면, 그래서 그런 신호를 내보낸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또한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언제 어느 때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편향된 생각에 희생이 되는 것이다. 비난을 감당하기보다 동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그러나 그렇게 속편한 길을 택하면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자신의 의견보다 한층 높게 떠받들게 된다. 이것은 수렁이다. 헤어나기 힘든 현대사회의 덫이다. 인정을 필요 조건으로 삼는 덫에 빠지면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게 된다. 그 덫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런 심리 상태를 자라게 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사람들이 너나 없이 남의 눈치를 살피게 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눈치 보는 법을 가르치는 세상.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의 바탕에는 이런 가정이 깔려 있다. 자신을 믿지 마라. 먼저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라. 우리의 문화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강화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자신의 의견보다 중요시하게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우울해지고 자기 비하와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정을 해주는 것은 매우 교묘한 조종수단이다. 그의 가치가 타인에게 내맡겨져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동조해주지 않으면 그는 헛개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고개를 가로저어도 의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그런 바람직한 행동에는 이기적이다, 무심하다, 제멋대로다 등의 꼬리표가 붙는다. 우리를 종속적으로 메어두기 위해서다. 조종의 악순환을 이해하려면 우리 문화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라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메시지는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화살처럼 쏟아지고 있다.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어른들, 예를 들어 부모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줄로 알고 있다. 가정 내에서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자립심의 메시지는 거의 없다.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의 궁극적인 믿음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를 위해 생각하도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키우도록 돕기보다 자녀를 소유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레바논 태생의 철학적 수필가이자 소설가 칼릴 지브란은 자신의 대표작인 예언자에서 소유물 취급을 받는 아이들에 대해 열띤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생명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들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서 나왔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 있지만 당신에 속해 있지 않다. 가족이라는 단위는 의존과 동의를 필요로 하는 습관을 키운다. 물론 애초의 의도는 악의적이지 않다. 자녀에게 어떤 불행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의도했던 바와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것, 명예를 위해 싸우는 일, 자기 나름의 방식을 터득하는 것 등 자신감을 쌓는 방법을 알아가면서 자기만의 무기를 갖추기는커녕 평생
자주적인 행동의 무기고를 짓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동조를 구하라 라는 가르침은 10중 8구 아주 어렸을 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 가운데 일부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부모님께 여쭤보라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행동, 즉 바른 생활 행동을 가르치기 위해 전달된 가르침들이 훨씬 많이 그리고 훨씬 비중 있게 자리 잡고 있다. 애초에 당연히 주어져야 할 그런 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요컨대 인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 인정은 언제든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마땅한 행동을 한 보상으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긍심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혼동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된다.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동조를 구하는 사고와 행위를 드러내놓고 주입시키려는 제도에 입문하는 일이다. 학교에서는 하는 일마다 허락을 구해야 하며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화장실에 가도 되느냐고 선생님께 여쭤본다. 정해진 자리에 앉는다. 제 자리를 뜨면 벌점이 붙는다. 모두 타인의 통제를 받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이 아닌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우며 그렇게 선생님께 일일이 여쭤보는 식의 교육에 길들여져 있다. 막상 졸업식 날이 되면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인정을 탐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는 일이 성공이나 행복과 동급이라고 배운 것이다. 학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 공부하도록, 교수의 마음에 들도록, 다른 사람의 기대치에 차도록 훈련받아 왔다. 인정에 호소하는 사회. 인정을 탐하는 병을 얻게 되는 곳은 가정이나 학교뿐만이 아니다. 교회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고 자신 이외의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하고 천벌에 대한 두려움을 무기 삼아 수능을 가르치려 든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그런 행동이 자신에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뭔가 미혹한 점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믿음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계율을 들여다보라는 것이다. 누군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받을까 두려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올바른 행동이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듯 기성 종교는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호소한다. 종교 계율에 따른 행동이 우연히 자신이 택하려고 했던 행동과 일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 역시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지침으로 삼고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종교적인 체험이다. 그 참된 종교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양심과 자신을 지탱하는 문화를 축으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가 아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놀랍도록 자기 실현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립을 설파했으며 남들로부터 비난을 살까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왜곡시켜 두려움과 자기 혐오의 교리로 탈바꿈시켰다. 정부 역시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체제 수능의 수단으로 삼는 제도의 또 다른 예이다. 자신을 믿지 마라. 국민들에게는 혼자 살아갈 능력도 재력도 없다. 우리가 돌봐주겠다. 세금 청구서가 나가기도 전에 돈을 써버릴 우려가 있으니 세금은 원천 징수하겠다. 스스로를 위해 결정을 내리거나 저축할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사회보장 제도의 가입을 의무화하겠다. 국민들은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대신해서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 국민을 위한 봉사와 사회 통치라는
본연의 책임을 넘어서는 정부의 이해는 이외에도 수두룩하다.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다른 사람의 동조를 구하도록 종용하는 무수히 많은 문화 메시지 세례를 받고 있다. 매일 듣는 발라드풍의 노래도 언뜻 무해한 듯 들리지만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 특히 불티나게 팔리는 대중가요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 감미로운 노래는 생각보다 폐해가 훨씬 크다.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자신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신호를 내보내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로 든 노래 가사는 특별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나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은 날 정말 행복하게 해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까지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당신 덕분에 난 새로 태어난 느낌이에요. TV 광고 또한 인정을 탐하는 사고방식에 특별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짧은 광고 문구들은 사람들이 자사 물건을 사게 만들려는 제조업체의 술책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강조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두 가지 광고 상황을 설정해보자. 어느 날 오후 친구들이 장기나 한판 두자며 어떤 사람의 집으로 찾아와 대화를 나눈다. 첫 번째 친구, 냄새를 킁킁 맡으며 몹시 못마땅한 투로 어젯밤에 생선구이 해 먹었어? 라고 묻는다. 두 번째 친구, 역시 마땅찮은 어조로 조지는 아직도 담배를 태우는구나 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나는 냄새를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운 표정, 아니 심한 낭패감이 떠오른다. 이 광고가 전달하는 심리적 메시지는 당신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따라서 당신 친구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은 기분 나빠 마땅하다라는 것이다. 랍스터 파티에서 한 고객의 목에 냅킨을 둘러주던 웨이트리스가 옷 칼라에 쭉 둘러낀 때를 본다. 그 사람의 아내는 생판 낯선 그 웨이트리스가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창피해 주눅이 든다. 구강청정제, 치약, 탈취제, 특수 스프레이 광고 등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우리의 심리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다. 다른 사람의 눈총을 받지 않으려면 그 특정 상품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광고주들은 비열하게 왜 그런 전술을 쓰는 걸까? 그 수법이 통하기 때문이다. 팔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그것을 이용해 딱 들어맞는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간명한 문구를 만든다. 우리는 이렇듯 인정을 탐하는 태도를 높이 사고 장려하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여태껏 그렇게 행동하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습관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자신을 구박하는 습관을 없앨 수 있듯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습관 역시 없앨 수 있으니까.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멍청이 윌슨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설득력 있게 지적하고 있다. 습관은 습관이다. 창밖으로 단숨에 내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계단씩 아래로 내려가라고 꼬드겨야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절반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라. 요컨대 우리는 결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사실 50% 정도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도 꽤나 성공한 것이다. 세상에는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타인의 말 절반 정도의 고개를 끄덕인다. 그 사실은 대통령 선거만 봐도 알 수 있다. 압승을 거둔 선거라 해도 반대 유권자의 비율이 44%에 이른다. 이 비율이 정확하다면 의견을 개진할 때마다 반대에 부딪힐 확률은 50대 50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반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누군가 나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처받거나 동조를 얻기 위해 즉각 의견을 바꾸지 않고 그저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50%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겠거니 생각하면 된다. 나의 느낌,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에 늘 어느 정도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마음에 새겨두면 실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일단 반대를 예상하고 있으면 비난의 말을 들어도 그 때문에 상처를 입지는 않을 테니까. 그뿐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대한 반대를 나에게 핀잔 주는 것으로 여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다른 사람의 반대를 피할 수는 없다. 아무리 손사래를 쳐서 뿌리쳐도 소용없다. 내가 가진 모든 의견에는 정반대되는 의견이 있게 마련이다. 자기 거부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태도 역시 다양한 오류지대의 행동을 보인다. 남의 눈치를 보는 가장 흔한 증상은 이러하다. 누군가 못마땅한 기색을 보이면 자신의 입장이나 신념을 바꾼다. 누군가의 호감을 사기 위해 비위를 맞춘다. 반대 의견에 부딪혔을 때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한다. 누군가를 속물이나 젠체하는 사람으로 깎아내린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이다. 전혀 수긍하지 않는 말에도 지나치리만큼 찬성이나 동조의 반응을 보인다. 누군가를 위해 굳은 일을 해주면서 거절하지 못했던 것에 씩씩거린다. 약삭 빠른 판매사원이 윽박지르는 바람에 원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거나 그가 싫어할까봐 차마 도로 물르지도 못한다. 죽음, 이혼, 강도 등 나쁜 소식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는 느낌을 즐긴다. 말을 할 때나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허락을 받는다. 그 사람이 화를 낼까 두려워서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사과를 한다. 지나친 미안해요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용서하고 늘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주의를 끌 목적으로 삐딱하게 행동한다. 이런 노이로제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순응하는 행동이나 매한가지다. 걸핏하면 고의로 늦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튀어 보이게 되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술책이 된다. 눈에 띄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목해주는 사람들의 소나귀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 짐짓 아는 체를 하며 전혀 모르는 어떤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위의 예가 어디 이뿐이겠는가.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에서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이 꼴불견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안달복달 하는 경우만이다. 그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행동이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동조해주는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자꾸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이유. 남의 눈치를 살피는 오류지대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를 살피면 그것을 없애는 전략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히스테릭하게 연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정받는 것을 필요 조건으로 삼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이러하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심한 기분이 들거나 상처 입거나 우울해지면 그런 감정에 대한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선뜻 동조를 해주지 않아 기분 나빠졌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일 역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기분 나쁜 것은 그들의 잘못이기 때문이다.
내가 변할 수 없는 것도 다른 사람의 책임인 것이다. 따라서 인정을 갈구하면 자신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진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감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는 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인정을 구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여기고 매달리면 살아가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할 일을 편리하게 회피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자신 안에 들어있는 유아 본능으로 되돌아가 응석을 부리거나 보호를 받으려 하는 등 결국 다른 사람의 조종을 받는다. 나의 감정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기만 하면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 나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그 결과 속으로는 불만이 부글부글 끓더라도 겉으로는 편안한 척한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중요하다면 거칠애가 한층 중요한 셈이다. 이런 노이로제 보상은 자기 혐오로 얻게 되는 보상과 일맥상통한다. 사실 책임감, 변화, 위험을 기피하는 일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모든 오류지대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을 이룬다. 이런 오류지대 행위들에 매달리는 것이 훨씬 속편하고 친숙하며 위험 부담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정은 애타게 구할수록 멀어진다. 잠깐 상상에 잠겨보자. 정말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며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가정해보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이 건전한 목표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듯한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 그의 어떤 면이 모든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가? 어쩌면 당신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은 솔직하고 뒤끝 없고 단도직입적이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개의치 않으며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사람은 동조를 구할 시간적 여유조차 거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는 필시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어쩌면 그는 요령이나 수완보다는 정직을 더 중요시할지도 모른다. 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조심스러워하면서 잔머리를 굴릴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일 것이다. 이 얼마나 얄궂은가. 가장 많은 인정을 받는 듯 싶은 사람들은 인정을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애초 인정을 구하고자 하는 바람이 전혀 없는 데다 인정을 구하는 데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정말 얄궂게도 인정을 받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정을 원하지 않고 그 뒤를 쫓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나 자신과 대화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의 자문을 구하면 더 많은 칭찬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이다. 물론 하는 일 모두에 모든 사람의 찬성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면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결코 주눅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눈에 비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비칠 것이다. 시선으로부터 나를 지키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를 계속할 경우 빠지게 되는 노이로제 보상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반대 의견에 부닥쳤을 경우 자신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다. 그것 말고도 인정을 얻는 데 급급한 상태에서 풀려나기 위한 비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반대 의견에 부닥치면
너로 시작하는 참신한 반응으로 대처할 것. 이를테면 친구가 내 의견에 동의하기는커녕 화까지 냈다고 치자. 이럴 경우 내 입장을 바꾸고 변명하기보다 그냥 너 화났구나. 너는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반문해보라. 그렇게 하면 비난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고 나는 거기서 따로 분리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누군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사실을 알려준다면 비록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고마워할 것. 고마워하는 행동은 인정을 구하는 태도를 사라지게 한다. 예컨대 남편이 당신은 수줍음이 많고 예민해. 그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말했다 치자. 그럴 경우 남편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말고 남편이 그 사실을 지적해 준 것에 그냥 고마워하라.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한 뒤 흥분하지 않도록 노력해 볼 것. 일부러라도 내 의견에 반대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 반대에 대놓고 맞서면서 자신의 입장을 차근차근 주장해보라. 그렇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일에 한층 능숙해질 것이다. 그런 반대 의견은 예상했던 것이며 꼭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사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반대 의견을 피하기보다 찾아 나섬으로써 불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을 쌓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 말, 행동과 내 가치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을 것. 비난에 부딪혔을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이건 그 사람의 문제야. 네, 저렇게 나올 줄 알았어.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접근법을 취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을 연결시키면서 자초하게 되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다. 나를 도무지 이해 못할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며 그래도 괜찮다는 단순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일 것. 뒤집어서 말하면 나도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또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인 걸 어찌하겠는가. 배우자나 다른 사람에게 여보 그렇죠? 안 그래요, 렐프? 마리한테 물어보면 돼. 그럼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며 검증해 버릇하는 일을 그만둘 것.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행동을 할 때마다 소리를 내어 그것을 바로잡을 것.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그런 기질이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행동, 습관을 기를 수 있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이 정말이지 나빴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지 말 것.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말하는 시간을 재보고 그 시간을 배우자나 아는 사람들이 말하는 시간과 비교해 볼 것. 말을 아끼도록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말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 모임에 참가하면 다른 사람이 내 말을 자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모임에 참가한 다른 사람과 동시에 말을 할 경우 스스로 물러서는 쪽이 나인지를 살필 것. 남의 눈치를 살피다 보면 비굴해질 수 있다. 그런 일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 자신의 행동을 명백히 밝히면서 말허리를 잘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본다. 자신이 하는 말 가운데 물어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순서대로 나열해 볼 것.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거나 허가 또는 동조를 구하는가? 예를 들어, 날씨가 좋네요. 그렇죠?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자신은 동조를 구하는 입장으로 밀려나게 한다. 간단히 날씨 좋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대답을 구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단정적인 말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항상 말꼬리를 올리고 있다면 별것도 아닌 일에 늘 인정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은 반드시 남의 동조를 받아야만 하는 습관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들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태도를 티끌 하나 없이 말끔히 없앨 수는 없지만 공치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되지 않도록 다소나마 노력할 수는 있다. 칭찬은 즐거운 일이며 인정 역시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박수갈채를 받지 못했을 때 느낄 괴로움에 대비해 면역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인정을 필요로 하는 일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그 오류지대를 없애려면 엄청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노력이든 그만한 가치가 있는 법이다. 비난에 부딪혀도 실망하지 않게 되면 즐거운 현재의 자유를 평생 얻게 될 것이다. 이상 책 읽는 배짱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